파트 2.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방법.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친구를 가장 잘 사귀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가? 능숙하고 노련한 사람이란 과연 누구일까? 내일 길에서 그를 만날지도 모른다. 당신이 다가가면 그는 매우 반가워할 것이다.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정한 인사라도 하면 그는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것이다. 그의 이런 애정 표현은 어떤 삿된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개라는 동물이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닭은 알을 낳아야 하고 젖소는 우유를 공급해야 하고 까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개는 오직 당신에게 사랑을 바쳐 헌신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 내가 5살 때 아버지는 노란 털 복숭이 강아지 한 마리를 50센트를 주고 사왔다. 강아지는 곧 나의 어린 시절의 빛이자 기쁨이 되었다. 매일 오후 4시 반쯤 되면 강아지는 앞뜰에 나와 귀여운 눈으로 하염없이 길 쪽을 바라보다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모습이 보이면 총알처럼 튀어나와 언덕배기까지 헐떡거리며 달려나와 기쁨에 넘쳐 껑충껑충 뛰고 껑껑 짖으며 나를 맞아주곤 했다. 강아지 티피는 5년 동안 변함없는 내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비극적인 밤에 티피는 내 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나는 결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티피의 죽음은 내 소년 시절의 비극이었다. 티피야, 너는 한 번도 심리학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지.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만 말이야. 너는 타고난 본능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에게 관심을 갖도록 애씀으로써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수보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2달 만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다시 한번 반복하면 2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2달 안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러나 평생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들은 당신이나 내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종일토록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뉴욕시 전화회사에서 전화 통화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추측대로 1인칭 대명사인 나는 또는 내가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였다. 이 단어는 500통화 중에 무려 3,900번이나 쓰였다. 나, 나는, 내가, 나와 등등. 당신은 자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실로 진실하고 성실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나폴레옹은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이었소.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과연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조차 의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비엔나에 살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심리학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글을 찾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그만큼 아들러의 말은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기에 다시 한번 되풀이에 음미할 가치가 있다.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나는 뉴욕대학에서 단편소설 창작에 관한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강사는 골리어즈라는 인류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다. 그는 매일 책상 위로 올라오는 독자투고 단편들 중 하나를 집어들고 몇 구절만 읽어보면 벌써 그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작가가 인간을 좋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역시 그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그는 말했다. 이 편집장은 소설 창작 기법 강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2번이나 강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다. 설교조가 되어 미안하지만 꼭 이 말을 명심해 주십시오. 소설가로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소설을 쓰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다룰 때에도 얼굴을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하워드 더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브로드웨이 쇼에 마지막으로 출연하던 밤에 그의 분장실로 찾아간 적이 있다. 40년 동안 더스톤은 전 세계를 순회 공연하면서 환상을 만들어냈고 청중을 현혹시켜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보았고 더스톤은 약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나는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았다. 학교 교육이 그의 성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명백했다. 그는 어릴 적에 가출해서 불황하러 떠돌며 화차에 들어가 건초 더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또한 문정걸식하면서 철두길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을 보고 글자를 익혔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가 남보다 뛰어난 마술법을 지닌 것도 아니었다. 그는 속임수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다른 마술사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2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개성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능력이었다. 그는 마술의 대가였다. 더스톤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다. 그가 취하는 모든 동작, 목소리, 눈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연습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몇 분의 1초까지도 타이밍이 계획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인간에 대해 진실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더스톤은 많은 마술가들이 마술을 시작하면서 관중석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하하, 얼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군. 저런 멍청이들을 속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야. 하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나를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저들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고 있으니 나도 최선의 연기를 보여드려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한다. 관중 앞에 나서기 전에 그는 몇 번이고 나는 관중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했다. 우스운 행동이라고? 어리석다고? 물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저 이 위대한 마술사가 가진 비법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펜실베니아주 노스 워렌에 살고 있는 조지 다이크는 자기가 경영하던 주유소 자리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되자 할 수 없이 30년 동안이나 일하던 곳을 떠나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함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해묵은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음악도 감상하고 재능이 풍부한 바이올린 연주가들과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다정하며 겸손한 다이크는 자신이 사귀게 된 음악가들의 배경과 관심에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비록 뛰어난 연주가는 아니었지만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경연대회에도 참석하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동부 지역의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킨주아군의 바이올린 주자 조지 아저씨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다이크는 72세였고 여생을 즐기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진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산적인 시절은 다 끝났다고 여길 무렵
그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놀랄 만한 인기를 누린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그를 사랑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종인 제임스 아모스는 시종의 영웅인 루즈벨트 대통령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언젠가 저의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대통령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우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아모스와 그의 아내는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안의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다.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대통령의 전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창문 밖에 메추라기가 앉아 있으니 내다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이와 같은 세밀한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집 옆을 지나가실 때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때에도 안녕 애니 혹은 안녕 제임스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날 때마다 이렇게 다정한 인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고용인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용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좋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민간인이 된 루즈벨트는 어느 날 태프트 대통령 부처가 출타 중일 때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루즈벨트가 자신이 옛날에 데리고 있던 하인들, 심지어는 식모까지도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솔직한 애정을 품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아치버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그분이 주방 하녀인 앨리스를 만났을 때 요즘도 그녀가 옥수수빵을 만드는지 물었습니다. 가끔 하인들을 위해 만들긴 하지만 윗분들은 드시지 않는다고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로구먼.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말해주겠네. 앨리스가 쟁반에 빵을 담아드렸더니 루즈벨트는 그 빵을 드시면서 걸어가다가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셨답니다. 과거에 부르시던 그대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고 40년 동안 백악관의 수석 집사를 지낸 아이크 후버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만금을 준다 해도 아무도 이날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뉴저지주의 채덤에 살고 있는 에드워드 M. 사이크스는 영업사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인상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유사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거래처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몇 년 전에 저는 존슨 앤 존슨사의 직원으로 매사추세츠 지방의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선 중에 약국 하나가 힝햄에 있었는데 저는 이 약국에 들를 때마다 점원들과 먼저 인사를 하고 나중에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 들렀더니 약국 주인이 더 이상 존슨앤존슨 제품에는 관심이 없으니 거래를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존슨사 측에서 주로 식품 가게와 할인 매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자기네 같은 작은 약국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한 나머지 그곳을 나와 몇 시간을 여기저기 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시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가 제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갔을 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온 것을 환영하더니 평상시에 2배가 되는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한 젊은 점원을 가리키며 그가 주인인 자기에게 하는 말이 가게에 들어와 점원에게 인사하는 몇 안 되는 세일즈맨 중에 하나가 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우리 약국과 거래를 할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약국 주인은 단골 고객이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이 갖추어야 할, 아니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바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들로부터 관심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 한 예로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의 예술과학재단에서 소설 창작 기법에 관한 강의를 개최한 적이 있다. 캐더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 다타벨, 엘버트 페이슨 터훈, 그리고 루퍼트 휴즈와 같이 저명한 작가들을 브루클린에 모셔오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며 우리에게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마다 150여 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바쁜 분이라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 편지에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과 자신만의 소설 창작 기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일련의 설문지를 동봉했다. 그들은 이것을 좋아했다. 어느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그들은 기꺼이 브루클린까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테어도어 루즈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레슬리 M. 쇼, 태프트 내각 법무장관인 조지 W. 워커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등 수많은 저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나의 강좌에서 연설하도록 했다. 우리 모두는 공장 노동자이든 사무원이든 혹은 왕관을 쓴 임금이든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다. 독일 황제를 예로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갈 무렵 황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멸받는 인물이 되었다. 심지어 황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도망갔을 때도 대중들은 그를 배척했다. 황제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서 화형에 처하고 싶어 했다. 이런 격렬한 분노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황제에게 찬미와 존경심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냈다. 소녀는 그를 황제로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고 썼다. 황제는 이 편지에 크게 감동하여 그 소년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소년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갔는데 그 후 황제는 이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이 소년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에 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어라. 이런 일에는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 윈저 공이 영국의 황태자였을 때 남미로 여행할 계획이 있었다. 그는 남미로 떠나기 전 몇 달 동안 그 나라 말로 연설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웠다. 그 결과 남미에서의 공의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나는 점성술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생일이 인격이나 기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고는 얘기 도중에 그들의 생일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생일이 11월 24일이라면 마음속으로 11월 24일을 계속 되뇌이다가 친구와 헤어진 후 바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 뒤 새해가 되면 눈에 띄게 달력에 표시를 해놓았다. 그날이 오면 편지나 전보를 쳤다.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종종 그날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었으니 말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생기 있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맞이하라. 전화를 받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라. 전화를 걸어 매우 기쁘다는 투로 여보세요 하고 말해보라. 회사에서 전화 교환원에게 걸려오는 전화마다 관심과 열의를 가진 목소리로 응답하게 하는 훈련을 하면 전화를 건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게 된다. 내일 아침 전화를 받을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해 두자.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면 친구를 사귈 뿐만 아니라 그를 회사의 훌륭한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뉴욕 노스 아메리카 내셔널뱅크의 사보에 그 은행의 예금주인 마들린 로즈데일 부인이 보낸 편지가 실려 있었다. 귀하의 은행 직원들에게 무어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모든 분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도움을 주십니다.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창구에서 반갑게 맞아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5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출락개원인 마리 페트루첼량과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저의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 주면서 차도가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로즈데일 부인이 이 은행과 계속해서 거래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 뉴욕의 어느 인류 은행에 근무하는 찰스 R. 워터스는 모 회사에 대한 기밀 문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급하게 필요한 이 문서 작성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월터스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아가씨가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그날은 우표가 없다고 사장에게 말하고 있었다. 12살 먹은 아들 녀석을 위해 우표를 수집하는 중이라오 하면서 사장이 월터스에게 말했다. 월터스는 용건을 말하고 질문을 시작했지만 사장은 관심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사장이 지금 인터뷰하고 싶지 않은 눈치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결국 인터뷰는 단시간에 끝났고 얻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월터스는 솔직히 말해서 그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하고 우리 강자에 나와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비서가 그에게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우표, 12살 난 아들, 그리고 우리 은행의 외환계가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편지의 우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생각났어요. 다음 날 오후 다시 그 사장을 찾아가 아들에게 줄 우표를 갖고 왔다고 말했죠. 물론 열렬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설사 그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더라도 그처럼 열렬히 악수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장은 활짝 웃으며 저에게 호의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조지 녀석이 무척 좋아하겠군요 하고 말하면서 우표를 만졌습니다. 이 우표는 정말 훌륭합니다. 보물감이요 하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우표 얘기를 나누고 그의 아들 사진을 보며 30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은 무려 1시간 넘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자세히 들려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을 다 제게 말해주더니 직원을 불러 모르는 것은 더 물어보고 자기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제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 숫자, 보고서, 그리고 서신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문 기자들이 쓰는 말로 소위 특종 기사를 얻어낸 셈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C.M. 크나풀이라는 사람은 어느 대형 연세점에 연료를 팔려고 수년 동안 애를 썼다. 그러나 연세점 측에서는 어느 해외 업자로부터 연료를 구입하고서는 빈 드럼통을 싣고 보란 듯이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곤 했다. 크나풀은 화가 치밀어 미국의 연세점들은 암적인 존재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크나풀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왜 그 연세점에 연료를 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강자에 모인 수강생들끼리 이 연세점의 확장이 지역 발전에 이득보다는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그는 내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그는 연세점들을 옹호하는 데 동의하고는 자기가 경멸하는 연세점의 간부를 찾아가 오늘은 연료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부탁을 들어주십사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강제에서 있었던 토론에 대해 이야기해 준 다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사람은 이사님 뿐이라서 이사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사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머지 이야기는 크나풀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자. 저는 이 중역에게 꼭 1분만 시간을 빌리기로 약속하고 면회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이사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고는 정확히 1시간 47분 동안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사는 연세점에 관한 저서를 쓴 적이 있는 다른 중역 1명을 불러오고 전 미국 체인스토어 협회에서 조회하여 이 문제에 관한 토론 기록 4본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연세점이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서 말할 때마다 그의 눈은 밝게 빛났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에 대해 저의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정신적 태도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연세점을 떠날 때 그는 문까지 따라 나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한 번 더 찾아와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해준 말은 봄이 오면 다시 들르시오. 그때 당신한테 연료를 주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였습니다. 저로서는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연료를 주문하다니. 저와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10여 년 동안 애쓴 것보다 단 2시간 동안 그와 그의 문제에 제가 관심을 보였을 때 훨씬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나풀이 새로운 진리를 터득한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100년 전에 로마의 저명한 시인 푸블리우스 시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인간관계의 다른 여러 가지 원칙에서처럼 관심의 표현도 진지해야 한다. 관심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관심을 끄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나의 강좌에 참가한 적이 있는 마틴 긴즈버그는 한 간호사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준 일이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제가 10살 되던 해의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시립병원의 복지병동에 입원해서 다음날 정형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침대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고통을 겪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일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 구호 대상자였는데 그날따라 어머니는 저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차츰 흘러가자 고독감과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했고 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앉아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있을 사람도 식사를 같이 할 사람도 없었고 추수감사절을 지낼 돈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오더군요. 머리를 베개 속에 묻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소리를 죽여가며 흐느껴 오는 바람에 온몸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습 간호사가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병실로 와서 이불을 걷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간호사는 자기도 외로우며 그날은 당직이라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자기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칠면조고기, 감자 요리, 크랜베리 소스와 디저트용 아이스크림을 담아 2접시 가져왔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주며 공포심을 가라앉혀 주었어요. 간호사는 오후 4시에 퇴근할 예정이었지만 제 방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잠들 시간인 거의 11시까지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추수감사절이 오면 저는 그 특별했던 추수감사절과 좌절감, 두려움, 그리고 고독을 참을 수 있게 해준 그 간호사의 따뜻한 인정을 잊을 수 없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면, 또한 진실한 우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마음속에 다음의 원칙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원칙 1.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